때는 2013년 2월 9일 오후 5시 40분. 구정 연휴가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인근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경찰서로 다급히 전화를 해옵니다. 여기 아파트인데요. 칼부림이 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일어난 칼부림. 이게 보통 이제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여 있잖아요. 가족끼리 벌어진 사건인가? 설 연휴라 저도 오랜만에 집에서 가족들과 있었는데 당직 중이던 후배한테 급히 연락받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중랑서 강력팀 형사들이 전부 모여 있는 걸 보고 심상치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중량경찰서 있는. 형사들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때 눈이 내려서 하얗게 덮여있을 아파트 화단이 붉은 혈흔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손잡이가 분리된 20cm 정도 되는 칼날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먼저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해서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아우, 설 연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진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있다가 밖이 소란스러워서 내다봤더니 화단에 한 남자가 누워있고 그 위에 어떤 남자가 올라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싸움을 말려야겠다 싶어 급히 달려갔는데 위에 올라타 있던 남자가 상관하지 말라면서 일어나서는 누워있던 남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가버리더랍니다. 어머. 누워있던 남자의 얼굴과 온몸이 피범벅이어서 119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끔찍하죠. 네. 아니, 누워있는 사람을 얼굴을 발로 차요? 근데 왜 두 사람이죠? 세 사람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피해자가 2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미 한 사람은요. 칼에 찔린 채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상황이에요. 어머. 그리고 이 끔찍한 광경을 모두 목격한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요. 이분은 가족들과 친척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다고 하던가요?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남자 셋이 다투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가족들한테 걸음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급히 그 앞을 지나쳐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살인이다, 살인!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일이 벌어졌구나. 완전 놀라셨겠는데. 그 목격자도 너무 놀라서 가족들을 먼저 뛰어보내고 뒤를 돌아봤는데 한 사람은 이미 공동 현관 앞에 쓰러져 있고 아이고. 두 사람이 자신 있는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더랍니다. 어머머머머. 그 둘 중 뒤따라오던 사람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살해하려고 뒤쫓아서 가고 있는 찌르려고.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가 앞서 달리던 사람이 화단에 걸려 넘어졌고 뒤쫓던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서 칼을 마구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잔인하다. 범인은 어디로 갔다고 하던가요? 목격자 두 분 모두 그 남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아파트의 거주자였을까요? 경비원분은 몇 번 본 얼굴이긴 한데 거주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인상착의를 확보하려고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보려고 했는데 실시간 상황만 볼 수 있고 녹화는 되지 않는 CCTV였습니다. 아니 피해자 두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병원에 확인하니까 이송 중에 두 분 모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추정됐고요. 두 분 다 사망.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거. 공동 현관 앞에서 처음 공격을 당한 피해자에겐 총 9개의 자창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가슴에 새긴 자창 깊이가 19.7cm 정도로 꽤 깊었습니다. 거의 20cm면 아유. 관통할 수도 있었는 거예요. 마른 사람이면. 살해의 목적으로 칼을 타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너무 끔찍하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이거. 끔찍해. 나머지 한 분은요? 뒤이어 화단에서 공격당한 피해자의 몸에도 6개의 자창이 있었는데 가슴에 13cm 정도의 깊은 상처가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다 가슴을 깊이 찔려 장기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사망한 걸로 예상됐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 건요. 이 두 분이 형제입니다.
어머, 형제였다고? 형제요? 그러니까 공동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형이고요. 화단에 쓰러졌던 피해자는 동생이었는데요. 두 사람 다 30대 초반의 나이로 구정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다가 참변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층간소음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족인 어머니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 오후 5시쯤 인터폰이 울려서 받았더니 경비실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주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어머니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인터폰 연결을 부탁해서 아랫집과 통화했다고 했고요. 아 일이 더 커진 모양인데요. 그러게요. 네, 인터폰을 끊고 10분쯤 지나서 누가 현관문을 발로 막 차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는데 아랫집에 사는 여자랑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시끄럽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요. 라고 했다고 하고요. 어머, 그걸 뒤에서 보던 아들들이 그 남자를 말리다가 시비가 붙은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뜯어 말리니까 그 남자가 다시 오겠다면서 아랫집 여자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남자 혼자 다시 찾아와서 두 아들을 불러냈다고 했고요. 그러면 공동현관 앞에서 셋이 싸우고 있던 게 요 이후의 상황인가 보네요. 그러면 아랫집 남자는 내려가서 칼을 챙겨온 모양인데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범인은 바로 아랫집 남자로 특정이 됐겠네요. 네, 바로 아랫집 여성을 만나서 윗집에 찾아간 적 있냐, 같이 간 남자는 누구냐, 아내 있냐 물었더니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이랑 둘이 산다며 들어와서 확인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진짜 남자가 집안에 없긴 했는데 이 집 현관문 도어락 덮개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어머, 그 남자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온 건 분명한 상황인데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하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로 데리고 왔죠. 경찰서에 도착한 아랫집 여자는요. 그제야 털어놓습니다. 저 형사님, 저 실은요. 그 남자랑 아는 사이 맞아요. 제가 카페 할 때 그 사람이 대리기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번 만난 것뿐이에요. 뭐야? 털이라 인사차 온 거라고 했습니다. 윗집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서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남자가 갑자기 윗집에 가서 해결하고 오겠다며 나서길래 자신도 따라 나선 거라고 했고요.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칼을 가져간 건 맞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칼에 대해서도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윗집 어머니 진술과는 다르게 남자를 데리고 온 건 자신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 신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도어락 덮개에 피가 묻어 있던데 정말 못 봤냐 하니까 흠칫 놀라더니 잠시 후 남자와의 관계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연인이라고 했고요. 아유, 그렇지. 그래. 다시 집에 왔을 때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진 상황이란 걸 눈치는 챘다고 하더라고요. 겉옷만 급히 챙겨 들고 나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봐봐요, 다 거짓말. 형제에게 무참히 칼을 휘두른 범인을 지금부터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40대 후반의 남성이고요. 아내와 이혼 후에 특별한 직업도 거주지도 없이 고시원, 찜질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주 중에 가족들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씨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친누나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더니 동생이랑 연락을 끊고 산 지 3, 4년 됐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전처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위험할 수 있으니 혹시나 이 씨한테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여자의 진술을 받았을 때는 이미 밤이기도 했고요. 워낙 대형 사건이라 긴급으로 다음날 오전에 기지국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범행 직후 신림동으로 이동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서 휴대폰이 꺼졌고요. 신림도 고시촌에 살았나 본데요. 혹시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일단 수사팀은 기지국에 잡힌 위치로 출동해서 인근 탐문을 시작하는 동시에
범행 직후 이 씨의 통화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했길래? 이 씨가 50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던 게 확인이 됐는데요. 전화를 받았던 이 50대 남성이 이 씨와 통화한 직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겁니다. 어머, 와 이거 참. 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2009년에 이 씨가 2,500만 원을 빌리고 갚질 않아서 소송까지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씨가 전화해서 다짜고짜 내가 죽기 전에 너는 죽이고 간다. 조만간 니네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하더랍니다. 지금 두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 중이잖아요. 네. 자신의 죽음까지 예고를 하면서 아주 오래된 예전의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범행이 일어난 이후에 그야말로 폭주하는 이런 상황 같아요. 폭주. 50대 남성의 거주지는 신림동이 아니었습니다. 협박 전화를 한 후에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신림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심심하다며 놀아달라고 해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죽인 이게 직후에. 뭐야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이런 놈 또 처음 봤네. 두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청담동 쪽에서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대리기사. 대리기사 하다 만났구나.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만났다고 하던가요?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저녁 7시쯤이라고 했고요. 5시 40분쯤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7시면 범행 직후에 바로 신림동으로 갔겠네요. 바로 움직인 거면 혹시 이 씨 옷에 피가 묻어 있다거나 어딜 다쳤거나 그런 건 못 봤다고 하던가요? 왼손 엄지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입고 온 후드티에도 피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손을 다친 거냐 옷에 피는 다 뭐냐 물어봤는데 열받은 일이 있어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곧장 화장실로 가더니 피 묻은 옷을 씻고 나왔다고 했고요. 뭘 했다고 합니까? 진짜 신나게 놀거나 뭐 그랬다고 해요? 이 씨가 몰고 온 차로 대리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형 집에 술을 마시러 갔다고 했습니다. 거긴 목동이었고요. 형이 집에 안주가 없다고 해서 셋이서 횟감을 들어 다시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놀았네? 아, 신나게 술 마신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 이 사람들도 뉴스 보기 전까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다가 내뱉은 그 말이 다음날 뉴스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다 내뱉은 말? 아, 무슨 또 범행 이야기를 또 했나?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윗집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나서 홧김에 윗집 아들을 찔렀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서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고요. 2차로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까지 불러서 새벽이 되도록 술 마시고 놀았다고 했습니다. 노래방인가요? 아, 그리고 이 씨는 어디로 갔다고 하던가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쯤 깼는데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6통이나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얼핏 잠이 들었는데 또 전화가 오길래 잠결에 받았더니 이 씨였다고 했고요. 어딘가로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뭔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옷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갖다 줬대요? 출발 직전 TV에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씨와 관련된 뉴스가 모든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서울 중남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생긴 다툼 끝에 30대 형제 2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45살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명절이라 한복 입고 있는 거죠. 경찰은 이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서 서울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친구는 뉴스를 본 뒤로 겁이 나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전부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이후로 이 씨가 혹시나 집으로 찾아올까 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 아, 이게 또 무섭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죠? 이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남자가 말한 동선을 따라서 CCTV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사건 발생 다음 날이죠. 새벽 2시쯤 이 씨가 지인 친구 집에 주차해둔 차를 빼서 여자친구 집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여자친구 아파트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음주운전까지 한 거야? 음주도 한 거지. 그거 다 한 거예요. 여자친구 아파트에 차를 버리고 간 거네, 그러면. 근데 이제 차량 추적을 피하려고 차를 버린 거라면 굳이 여자친구 집이 아니라 아무데나 버리고 도주했을 것 같은데. 몰고 다니던 차가 여자친구 차라서 돌려주러 온 걸로 추정됐습니다. 참 착하다. 착하다. 여자친구 경우 차를 있다, 경우 돌려줬네. 있어. 야, 이해가 안 가네 정말. 그럼 새벽 3시에 지하철 쪽으로는 왜 갔을까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이 씨는요. 두 사람에게 연달아 전화를 겁니다. 오래전 연락을 끊었던 누나와 전처였습니다. 누나에게 먼저 전화했는데 미안하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전화해봐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와 전화를 끊은 이 씨는요. 곧바로 전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전처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자수해라 라고 하니까 이미 거기까지 경찰에 연락을 한 거냐. 미안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처가 걱정된 마음에 바로 다시 전화를 이 씨한테 했는데 이 씨 전화는 이미 꺼진 상태였다고 하고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했겠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는데 대대적으로 뭐 살인자를 쫓고 있는데. 지금 뭐 그쵸. 근데 전화를 해서 날 마지막이다라고 한 거 보면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야,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져서요. 이 씨의 흔적이 잠시라도 스친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씨 추적에 총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최 형사님은 혼자 또 쓱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신 모양이네요. 수사팀이 몰려가지 않은 곳. 어디로 가셨습니까? 청담동 술집으로 갔습니다. 청담동 술집이요? 그래서 이 씨가 직전에 자주 콜을 받았다는 술집 앞에다 차를 대놓고 잠복하고 있었죠. 근데 남의 영업장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에? 빨리 차 빼세요! 야, 살인범 잡으려고 잠복 중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솔직히 경찰이라고 밝혔죠. 이 씨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밖에서 얘기하지 말고 가게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씨에 대해 물었더니 며칠 전에 말도 없이 그만둬서 급하게 다른 가게 대리기사들을 당겨오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였냐고 물어보니 사건 발생 당일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형사님 왜 거길 가신 걸까요? 이 씨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움직이고 또 배 채우고 잠이라도 잘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도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한 걸 보면 당장 도피 자금을 대줄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통 대리기사들이 일당을 받기 때문에 이 씨가 돈을 구할 곳은 여기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장한테 혹시 이 씨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 남아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70만 원이나요. 그럼 진짜 받을 돈이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갈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도 청담동 한복판이면 너무 번화한 곳이기도 해서. 그렇죠. 경찰들이 지금 네. 다 쫓고 있는데. 네. 근데 최 형사님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실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실장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031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였고요. 실장이 받았는데 이 씨인 겁니다. 자, 전화를 했네. 야, 형사님이 앞에 계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네. 진짜 돈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혹시 못 받은 돈 70만 원을 송금해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야,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움직인다고? 야, 이거 뭐 너무 인간해. 일단 이 씨가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제가 실장한테 미리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 이 씨한테 전화가 와서 못 받은 돈을 붙여달라고 하면 사장님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했죠.
갑자기 그만둔 것 때문에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 내 맘대로 보내줄 순 없다.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 사이 걸려온 번호를 조회해보니 의정부에 있는 공중전화더라고요. 그렇지. 아까 031이었잖아요. 야, 근데 그 짧은 사이에 범인이 올 거를 예측하고 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실장님과 말까지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의정부에는 왜 갔죠? 거기 누가 있었나? 위치가 의정부로 뜨자마자 어디로 갔을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 바로 이 씨 위치를 공유하고 저는 후배들을 데리고 이 씨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갔습니다. 아, 누가 있었나 보구나. 이 씨 지인이 의정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구나. 아. 그것까지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해두신 거예요? 네, 이 씨랑 자주 통화한 기록을 모두 찾아서 주변 인물들을 싹 파악해뒀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지인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가니까 이 씨가 다녀갔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유도 얘기를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돈이 없다. 지갑에 당장 현금 5만 원 뿐인데 그거라도 괜찮겠냐 했더니 그 돈을 받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진짜 돈이 없긴 없었나 보네. 뭐를 짜낸 거죠. 내가 누구한테 지금 돈을 빌릴 수 있지? 누가 있지? 이거를 막 짜내서 의정부까지 간 거죠. 마지막이니 뭐니 거창하게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체포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지갑에 있는 돈 5만 원만 가지고 간 걸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만 끄면 그 다음 계속 이어지면서 도주 행각을 벌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5만 원도 가져갔는데 70만 원이면 청담동까지 오겠는데요? 그러면 그 지인한테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하죠? 네, 돈만 받아서 급히 나갔다고 했고요. 이 씨가 카센터에 나와서 서울행 지하철을 탄 것까지는 CCTV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팀한테 진행 상황을 또 공유했죠. 자, 그렇게 이 씨가 도주한 지 5일째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씨가 실장에게 전화해서 또 돈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전화 걸려온 그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걸로도 확인됩니다. 일단 그 실장이 이 씨한테 사장님이 곧 오니까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수원에서 전화를 걸겠구나 싶어서 수원의 그 공중전화 인근으로 쐈죠. 야, 야, 이번에 뭔가 잡힐 모양인데. 그러게요. 네. 이렇게 이 씨의 도주는 아주 시원하게 막을 내립니다. 잡았나? 잡았구나. 윗집의 형제 2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45살 모 씨. 도주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했네. 잡았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왜 죽이신 거예요? 모르겠네요. 왜 그랬는지. 야, 모르겠다니. 형제를 죽여놓고서 한 잡힐 때 반항하진 않았나요? 아무 저항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더라고요. 하긴 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죠. 만찬에 범행이 다 드러났는데. 검거 후에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나요? 네, 범행 사실은 인정했는데 줄곧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 들고 겁만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먼저 욕하고 덤벼서 순간적으로 칼로 찌르게 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죽일 마음이 자기는 없었다. 그럼 뭐 뻔하죠 뭐. 그런 놈이 운동화를 갈아 신고 칼을 챙겨서 들고. 아휴. 일단 공격의 형태가 그냥 우발적인 건 아니에요. 네. 아, 참, 그 범행 때 사용한 그 칼은 어디서 난 거라고 합니까? 여자친구 차를 이 씨가 주로 타고 다녔는데 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거라고 했습니다. 칼은 1년 전쯤에 구입했다고 했고요. 그걸 뭐 누구한테 휘둘르려고 1년 전에 샀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놈이 자꾸만 돈을 갚으라고 해서 언젠가 눈에 보이면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산 거라고 했습니다. 아, 빌리질 말든가. 그럼 아까 그 50대 남성분 아닌가요? 협박까지 당했다는? 그러니까. 야, 돈 늦게 검거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네. 정말로요. 폭주할 뻔했던 거죠. 근데 처음에 형사님이 범행 이유가 상당히 황당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알려진 거 외에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 무렵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날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하러 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이랑 인터폰으로 실랑이를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희가 사건 발생 이후 전문기관을 섭외해 소음을 측정했는데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소음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그 윗집에는 어르신 2분만 살고 계셨고요.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해서 화장실 갈 때만 지팡이를 잠시 사용하고 주로 휠체어나 소파에 앉아 생활하셨더라고요.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직접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이 소중하듯이 사람 목숨은 다 귀중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죽여달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더 분기탱천한 일은 그 범인 이 씨는요, 어머니한테 진정한 사과 한 번을 한 적이 없답니다. 피의자인 이 씨가 직접 신청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배심원 9명 중에요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낸 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검거도 됐고 법의 처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쳐있고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즐겨봐 이 채널.